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그레고리 비명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4년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서 기묘한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집 앞에서 놀고 있는 4살짜리 남자아이 그레고리 빌명이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사라진 것이죠. 사건 당일 그레고리의 엄마인 크리스티는 쌀쌀한 날씨가 걱정되어 아이에게 털모자를 씌워주고 집 앞에서 놀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집안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레고리는 보이지 않았죠. 크리스티는 집 주변에서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동네 이곳저곳을 돌았지만 어디에서도 빌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명의 어머니는 상황이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남편에게 상황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때 시간이 오후 5시, 아직 해가 지지 않아 어두운 시각도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군경찰 15명은 아이를 찾기 위해 즉각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리의 집은 마을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완전히 고립된 장소는 아니었죠. 근처에는 숨을 만한 지형 지물도 없었기에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목격자가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려간 사람을 보았다는 목격자도 아이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죠. 경찰은 납치 유괴, 납치 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본격적인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빌명의 아버지의 형, 즉 빌명의 큰아버지인 미셸 빌명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죠. 내가 보스의 아들을 죽였어. 애엄마가 아이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절대 못 찾을걸. 아이는 볼로뉴강에 던졌어. 이제 나의 복수는 끝났다. 수화기 너머의 남성은 거치고 쉰 목소리로 자신이 한 짓을 떠들어댔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정체불명의 협박범 까마귀라고 했죠. 까마귀는 프랑스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익명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유래는 19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프랑스 중부의 도시 틸에서 엉젤 라발이라는 여성이 약 4년간 1만 3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은밀한 사생활과 허위 사실이 섞인 협박성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생기자 프랑스 경찰은 수사 끝에 엉젤 라발을 검거했죠. 그녀는 재판 당시 까마귀처럼 새까만 의상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녀의 모습을 묘사한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프랑스 내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의 편지를 쓰는 협박범을 까마귀라는 별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까마귀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말한 볼로뉴강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녁 9시 무렵 아이를 찾았다는 무전이 들어옵니다. 4살 배기 빌명은 강물 속에서 손과 발이 밧줄로 결박된 채 차디찬 죽음으로 발견되었죠.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빌명의 얼굴은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평온했고 외상, 타박상 등 폭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0월 17일 수요일 오전 아들을 잃은 빌명의 어머니와 아버지 크리스틴과 장마리 부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은 아들을 살릴 순 없지. 이게 내 복수다 새끼야. 경찰의 조사 결과 부부가 받은 편지는 빌명이 사라지던 날 늦은 오후 마을 내에서 보낸 편지였죠. 경찰은 편지 내용과 여러 정황을 통해 원한을 가진 면식범의 소용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네를 지나가던 낯선 사람이 충동적으로 아이를 유괴한 후 살해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니까요.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가족의 고통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가족들에게 원한을 가진 용의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죽은 아이의 가족은 평범하고 친절한 노동자 계층의 집안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인 크리스티는 아름답고 상냥한 여자였고 아버지인 장마리는 죽은 노동자만 있었던 집안에서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현장 감독으로 승진하며 노동자 계급에서 벗어난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으니까요. 경찰은 범인이 숨진 빌명에게 보스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에 주목했습니다. 빌명의 아버지 장마리는 지역 공장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며 공장 인부들 사이에서 보스라고 불리고 있기는 했거든요. 경찰은 장마리의 지인이나 동료들 중 그의 사회적 성공을 시기 질투한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장마리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범인은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가족을 괴롭혀온 정체불명의 협박범 까마귀라고 이야기했죠. 안 그래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던 사건은 까마귀라는 이름의 등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연일 기사가 쏟아졌죠. 장마리는 1981년부터 누군가 전화를 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수화기에 음악을 틀어놓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까마귀는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죠. 이제 곧 관짝에 넣어줄게.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까마귀는 장마리에게 갖은 협박과 끔찍한 살인 예고를 쏟아냈습니다. 아내 크리스틴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다가 장마리가 거짓말이나 치는 까마귀라고 생각해 더 이상 겁먹지 않고 거칠게 항의하자 어린 아들 빌명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망원경으로 네 아들을 보고 있어.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어느 날 목 졸려 죽은 채로 발견될 테니까. 까마귀의 협박 전화는 수년간 수백 통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전화가 27통까지 온 적도 있었죠. 얼마나 시달렸는지 나중에는 어린 빌명이 어른들이 까마귀의 전화를 받고 괴로워하면 또 나쁜 아저씨에게 전화가 온 거냐고 물었다고 하죠. 까마귀는 협박 전화만으로는 모자랐는지 협박 편지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집안의 오래된 갈등이나 민감한 비밀들이 언급되어 있었죠.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 너도 네가 한 말을 지켜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네 남편 집안에 다 알려버리겠어. 이런 식의 괴롭힘이 2년을 넘어가자 가족들은 모두 까마귀의 전화를 한 번 이상씩은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제발 그만두라고 사정할 때마다 까마귀는 흡족한 듯 협박과 조롱을 이어갔고요. 그러다 1983년 5월을 기점으로 갑자기 전화를 멈추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야.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군지 궁금하겠지만 절대 못 알아내겠지. 안녕이다 친애하는 멍청이들아. 까마귀는 자신의 말을 지키려는 듯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오랜 협박에서 해방된 가족들은 서서히 경계를 풀고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린 빌맹이 유괴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앞서 말했듯 까마귀는 장마리 부부와 가족들의 집안 사정을 정확히 꿰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족 내부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경찰은 부부와 가족, 친척들까지 총 70여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장마리의 형이자 죽은 아이의 큰아버지인 미셸 빌맹이었죠. 미셸 빌맹은 지능이 낮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틀 전 장마리는 형네 부부를 초대해 최근 새로 산 소파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미셸은 소파에 앉아보더니 놀리는 말투로 이렇게 비싼 건 보스 아니면 못 사겠는데 라고 말했다고 하죠. 경찰은 미셸 빌맹이 자신의 동생을 질투해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보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두 번째 용의자는 사촌 베르나르 라로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유일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까마귀의 편지와 대조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모두에게 양손으로 편지를 쓰게 했고 이 과정에서 베르나르와 까마귀의 필체가 80% 이상 유사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했거든요. 베르나르의 아내인 마리앙주가 다른 부부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기 위해 경찰서를 다녀갔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부부 공동으로 범행을 벌인 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사게 되었죠. 경찰은 취조 과정에서 베르나르가 진범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베르나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고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죠. 베르나르는 장마리의 사촌이자 청춘을 함께 보낸 절친이었지만 결혼 이후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베르나르는 장마리의 아내인 크리스틴을 거만하다고 싫어했는데 빌맹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주변에 그 여자가 자초한 일이다,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는 등 경솔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 15살이었던 베르나르의 처제 미리엘은 사건 당일 학교를 마치고 나가니 형부인 베르나르가 데리러 와 있었고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형부인 베르나르가 낯선 동네 낯선 집 앞에 내리더니 처음 보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증언까지 합니다. 차를 타고 다른 동네로 이동해 아이와 함께 내렸는데 잠시 후 혼자 돌아왔다고 했죠. 빌맹의 납치와 실종 과정을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1984년 11월 5일 베르나르를 아동 유괴 및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베르나르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장마리는 베르나르가 아들을 죽인 범인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미리엘이 돌연 진술을 철회하며 형부는 범인이 아니라고 베르나르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섭니다. 취조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조작된 증언을 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죠. 경찰은 가족들이 어린 미리엘을 학대해 진술을 철회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았지만 미리엘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베르나르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었죠. 결국 베르나르는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 이후 수사권은 사법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재개하며 사촌 베르나르가 아닌 아이의 엄마 크리스틴을 새로운 용의자로 지목하죠. 크리스틴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3분 집 앞에서 놀던 아이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으나 몇몇의 목격자가 같은 시각 우체통 앞에서 편지를 붙이는 크리스틴을 보았다고 진술했거든요. 증인에 대한 신빙성은 낮았으나 크리스틴과 관련된 억측과 루머가 마구잡이로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틴이 낯선 남자를 집에 끌어들였다거나 바람피는 걸 보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라디오에서는 연일 까마귀의 정체는 아이의 엄마라고 떠들어댔죠. 20대 초중반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 크리스틴은 순식간에 프랑스에서 가장 부도덕한 여성이 되어버립니다. 임신 상태였던 크리스틴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출혈을 일으키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장마리는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자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죠. 아들에 이어 아내까지 이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법체계에 완전히 버림받은 심정이었죠. 장마리는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빌맹이 묻혀있는 레팡주 묘지를 찾아가 범인이 누구인지 말해달라며 죽은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장마리는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분노에 찬 장마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범인을 찾아내면 반드시 내 손으로 쏴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장마리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증거가 없어 자유의 몸이 된 베르나르를 찾아가 산탄총으로 쏴버린 것이죠. 베르나르는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장마리는 베르나르를 살해한 직후 크리스틴을 찾아
찾아갔고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며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생각이니 자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까마귀가 바랐던 대로 장마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살인자가 되었으며 임신한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오랜 시간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죠. 대중의 분노는 허술한 사법 체계와 홀로 남은 미망인 크리스틴을 향했습니다. 경찰과 언론은 사건당일 크리스틴의 행적을 초 단위로 조사했으며 조금이라도 의문스러운 지점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특히 크리스틴이 결혼 2개월 전에 도망쳤던 점, 장마리가 베르나르를 살해하기 직전에 크리스틴에 대해 무언가 물어보려고 했다는 유족들의 증언 등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잔인할 정도로 악의적인 보도의 재료가 되었죠. 결국 크리스틴은 1985년 7월 5일 아들을 죽인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녀는 단식을 불사하며 결백을 증명하려 했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자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든 지탄의 대상이 되었죠. 크리스틴의 변호인단은 지문, 족적, 타이어 자국 등 크리스틴을 사건과 연관시킬 수 있는 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엄마이자 주부였던 크리스틴에게는 살해 동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했죠. 크리스틴은 자신이 아들을 죽인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며 스스로 정신 감정을 요청할 만큼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1985년 7월 16일 무혐의로 석방되었죠. 이때가 임신 6개월 차 25살의 나이였습니다. 크리스틴은 할아버지 댁으로 몸을 피해 무사히 둘째 아들 줄리앵을 출산하지만 대중은 마녀 재판을 멈추지 않았고 크리스틴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기사도 연이 터져 나왔죠. 사건을 담당했던 장미셸 랑베르가 인기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크리스틴이 진범이 맞으며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여론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몰아붙이니 크리스틴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에 이르죠. 3년 반 동안 이어진 지지부진한 수사와 왜곡되고 자극적인 기사에 질려버린 대중들은 그제서야 크리스틴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레고리 비명 살인 사건은 긴 시간 해결될 양상을 보이지 않은 채 파국으로 치닫다가 사건 발생 9년 만인 1993년 미제로 종결되죠. 장마리는 출소한 뒤 아내와 함께 프로그램에 나와 인터뷰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까마귀라는 정체불명의 협박범에 의해 한 가족이 완전히 붕괴된 사건, 동시에 언론도 대중도 유가족을 다시 한번 죽였던 사건, 프랑스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그레고리 비명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